이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이어지면서 내일부터는 비수도권에서도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정치권의 책임 공방도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 경선 일정이 사실상 연기되는 등 대선 전국도 요동치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화면 먼저 보고 오시죠. 수도권에서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보다도 한 발 앞선 방역이 꼭 필요합니다. 내일부터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사적 모임 허용을 4인까지로 동일하게 적용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이제 그동안 수도권 지역에서 확산이 두드러졌는데 이제는 이 비수도권에서도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성교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자면요. 이에 따라 정부가 이제 추가적인 세부 대책을 내놨는데 정부의 지금 대처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불가피한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난 12일 동안에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수도권에서 약 한 70%, 비수도권에서 이제 30% 발생하고 있고 네. 비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 봤을 때는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거리 제한 두기도 비수도권으로 확장하는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는 6시 이전에는 사적으로 4명이 모일 수 있지만은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밖에 못 모이거든요. 네. 사실상 자영업 가게들을 셧다운하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동안에 이게 코로나가 지금 1년 반이 됐거든요. 그동안에 지역별, 업종별, 개인별 이런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됐을 텐데 네. 정부가 좀 더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좀 대책을 좀 준비를 했었으면 어떠했느냐 이런 아쉬움이 들고 두 번째로는 결국 코로나를 대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거리두기, 두 번째는 이제 마스크 끼기. 여름에 마스크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결국은 백신을 많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애초에 약속했던 대로 백신 도입과 백신 접종률을 빨리 높여가지고 코로나가 조금 유행하더라도 사람들이 감염되지 않겠구나라는 이런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데 정부가 그동안에 백신 공급과 접종 이런 데 혼선이 많았던 게 약간 아쉬움이 들고 네. 조금 나아가서는 백신보다는 좀 정부가 국제적으로 나서서 치료제를 개발해서 백신에 걸리더라도 치료제를 맞으면 빨리 회복 내지는 완쾌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방역 강화에 따른 피로도만 높아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 이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피로도는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나 가장 타격을 입은 영세업자들이라든지 중소상공인들 굉장히 이제 경제적인 이제 여파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피로도까지 같이 높은 상황인데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사상 초유의 거리두기 4단계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거리두기를 우리가 강력하게 시행해 왔지만 이번만큼 높은 단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일째 지금 4자릿수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라도 좀 짧고 굵게 갈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지방까지 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 확산을 지금 거리두기 4인 사적 모임 4인으로 제한한 거는 좀 잘했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일 테지만 이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라도 거리두기 강화된 조치를 국민들이 좀 잘 따라줘야지만이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3주 또는 4주 이 안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존재가 그동안에 우리가 그동안에 알파 변이 무슨 변이 있었지만 이번만큼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만 지금 이게 4차 확산이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축적된 데이터들이 다 의미 없을 정도로 속도가 너무 빠르고 있기 때문에 피로도가 높지만 또 이걸 건너뛰어야지
그래야지 뭐 백신 접종의 수급도 조금 이제 원활해지는 시기가 곧 올 거니까 불가피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대규모 확진세 가운데 지난 3일 있었던 민주노총 집회의 참석자 중에서 인과관계는 아직 뭐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시위를 강행한 민주노총이나 정부 양쪽 모두 지금 비판을 얻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물론 지금처럼 이제 4단계 거리두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이었고 네. 이렇게 가다가는 4단계가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치러진 노동자 대회였거든요. 네. 그동안에 이제 민주노총이나 뭐 노동계에서 많이 참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4단계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 국무총리까지 현장에 나와가지고 집회의 자제를 갖다가 호소를 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수천 명, 8천 명이 모인 집회였고 네. 결과적으로 물론 뭐 아직 밝혀진 확진자는 3명밖에 안 나왔지만 앞으로 조사를 할 경우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제 작년 8.15 집회 때도 봤듯이 뭐 그 이후에 집회하시는 분들이 마스크 잘 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점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대규모로 나오지 않고 있지만 조금 더 조사를 해보면 예를 들어 집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뭐 같이 식사를 했다든지 3, 3, 5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또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또 퍼질 수 있는 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 좀 그런 점에서 좀 그 당시에 뭐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자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했던 주최 측이나 또 그것을 갖다가 좀 더 강력하게 좀 뭐 사실 이렇게 공권력을 동원하기 좀 그런 상황이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금 더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뭐 비판이 나오는 건 지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확진자 3명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집회에서의 감염을 두고 어쨌든 분명한 연관성을 좀 입증해야 한다. 이런 공공운수노조 측의 주장도 좀 논의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네, 그 감염된 경로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네. 결국은 확진자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한다면은 세 분 지금 확진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진되었는지 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7월 3일 날 8천 명이라는 대규모의 인원이 이 여름에 그리고 서울 시내에 집중적으로 시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뭐 그 중에서 물론 뭐 확진자라든지 아니면은 또는 일부 감염자라든지 네. 뭐 이런 분들이 없을 수 없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네. 측면에서 그게 시위에 참석한 분들이나 또 시위에 참석한 분들 가족들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스스로 이거는 검사를 받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강제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만약에 추가적인 확진자가 더 나올 경우에는 네. 감염 경로를 확인을 하고 또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격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좀 더 나고 아쉬운 거는 이게 지금 4차 대유행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불법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에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불법 집회에 대한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집회를 통해 가지고 확진자가 발생했다면은 이거는 감염병 예방법에 위반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단호하게 조처를 해야지 앞으로 코로나가 조금 완전히 안정화될 때까지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이거나 또 불법 시위나 집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거센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25만 원 지급해서 이 금액을 조금 낮춰서라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 이거를 지금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정부와 이게 여당이 굉장히 무책임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난지원금을 결정하려고 그러면 신속하게 국민들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타이밍에 맞게끔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 한 달 이상 동안에 80%냐 아니면 전 국민을 주느냐 이 논쟁을 벌여왔거든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짜증이 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기재부가 이야기하는 80% 선별적 지원도 뭐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고 또 전 국민 다 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네. 최근에 국민 경제 조사를 한 거 보면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상위 20%는 소득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소득이 다 감소했습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피해가 많은 계층을 중심적으로 지원하는 게
이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네. 결국은 이제 100%를 전 국민 다 주게 된다면은 예산 지금 책정된 게 약 한 10조 정도쯤 책정이 돼 있는데 네. 원래는 80%를 지급하면은 약 한 25만 원씩 지급하게 돼 있는데 결국은 예산을 이번에 추경을 확 증가시키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그 액수 내에서 액수를 낮춰서 줘야 되기 때문에 네. 한 20만 원에서 한 23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여당과 정부 부처가 갈등 대립할 때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빨리 결정을 하도록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한 달 이상 동안에 80%냐 아니면 전 국민이냐 이런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네. 이 지금 정부가 또 청와대가 제대로 국민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국민으로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빠른 결정이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전국민 지원금 얘기 나왔을 때 속도가 생명이다라고 여당에서 정부에서 얘기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80%를 주든지 100%를 주든지 그건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는데 이 논쟁의 시간이 벌써 한 달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네.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80%를 주장하는 정부 측이나 100%를 주장하는 민주당 측에 다 그 타당한 근거들은 다 있어요. 얼마든지 논의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4단계 들어가기 전에는 뭐 80이냐 100이냐 가지고 싸울 여유가 그나마 있었는데 4단계 거리두기 들어가고 난 이후에 지금 중소상공인들 뭐 진짜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은 그게 80%든 100%든 뭐 지금 자영업자들에게는 그 2배로 더 지급하는 부분들이 이제 확정이 돼 있으니까 빠른 지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여당에서 민주당이 지금 뭐 80%냐 100%냐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른 지급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좀 속도가 있는 거냐 여기에 포인트를 둬야지 꼭 100%를 고집해가지고 지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해왔던 지원금의 생명은 속도다라고 그렇게 1년 동안 넘게 얘기해 왔는데 그 말의 이율 배반적인 거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지금 시간 끌고 있는 것 자체가 물론 뭐 이유는 있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속도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양보를 하든지 밀어붙이든지 양당 간의 결단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여당과 청와대 간의 이견 얘기가 나와서요. 이런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국민 지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당의 정책에 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건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길을 내는 건 정치가 내는 거예요.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재정 운영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그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교수님, 이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대를 하면 실제적인 진행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남기 부총리가 뭐 계속 반대를 한다. 그러면 이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지금 뭐 100%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 이제 그 과거에는 그것이 또 이제 뭐 비용도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보편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명분이 좀 약해졌어요. 네. 원래 100% 얘기가 나왔던 거는 경제 쪽에 조금 소비 촉진을 위해서 100%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네. 만약에 지금 4단계를 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 얼마든지 좀 여당이 뭐 밀어붙여서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 속도를 높여가지고 더 뭐 정부를 압박해서라도 100%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4단계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네. 지금 이제 속도가 관건인데 이거를 갖다가 사실 살림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애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줄 수 없잖아요. 네. 아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걸 감안해서 살림살이를 이끌어 나가게끔 해야 되는 거고 가장의 역할이잖아요, 민주당이. 그렇다면은 살림이 깨지지 않도록 뭐 홍남기 부총리를 경질해서라도 지금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리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뭐 헌법에서도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갖다가
깎을 수는 있어도 네. 올릴 수는 없게 해놨잖아요. 네. 헌법 57조에 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노력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홍남기 부총리를 갖다가 뭐 사표 얘기까지 얘기하면서 100%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다가 지금 한 달 반 이렇게 끄는 게 맞는 거냐.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좀 양보할 땐 양보하는 게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두 분 모두 지금 시간 싸움이다라는 데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지금 확산 때문에 민주당 경선 일정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계속 연기론이 나왔었는데 이제 연기가 될 것 같죠? 어떻게 네, 될까요? 네. 지금 정부에서 일단은 4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실시하고 지금 한 3주 정도까지는 갈 것 같은데요. 당연히 여당의 입장에서 4단계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죠. 지금 뭐 야간에 사실상 집 밖에 나오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게 4단계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당이 뭐 전당대회 한다고 대권 후보 선출한다고 TV 토론하고 뭐하고 이런 모습 보이면 사실 방역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게 여당의 역할인데 네. 당연히 뭐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이제 지금- 다만 네. 후보들 간에 네. 유불리가 정치적인 이해득실이 좀 달라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좀 짧게 한 2, 3주만 하고 뭐 한 달 안에 이제 다시 시작하자, 2차 경선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후보들은 유불리에 따라서 이왕 늦추는 거 좀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한 11월 달 정도 가가지고 하자 이렇게 좀 엇갈리는 측면은 있는데 일단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거의 상식선으로 본다면 정부에서 4단계 거리두기를 설정하는 그 기간만큼 이상 정도는 연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지금 한 2, 3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4단계를. 그러면 최소 한 달, 길게 보면 한 달 반, 요 정도 선에서 연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이어서 이낙연 또 정세균 후보 측은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경선도 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경선 시기를 둘러싼 여러 후보들의 셈법이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간의 격차를 두게 되면은 그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다 보면은 지지율 조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선두에 앞서 있는 이재명 후보는 빨리 아무래도 경선을 치르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네. 그다음 지금 뒤쳐져 있는 후보들은 그동안에 시간을 많이 벌어야지 본인이 지지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기를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가능한 한 늦게까지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연기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정기국회가 보통 10월부터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럼 10월부터 12월 초까지는 국회가 많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시작되기 이전인 한 9월 말 10월 초 이때쯤으로 시간이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결국 이낙연 후보가 지금 이재명 후보를 맹추격하고 있는데 네. 과연 원래대로 하면 9월 5일이거든요.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9월 10일인데 50일 남은 기간 동안에 이낙연 후보가 맹추격을 해서 지지율을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아무래도 이낙연 후보가 연기 시점을 9월 말로 할 거냐, 11월로 할 거냐 이런 전략적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름세입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가 다시 크게 확산하고 있고 또 임기 말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뚜렷한 호재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콘크리트 지지율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당 후보를 이제 대통령 후보를 경선을 치르면서 소위 말해서 지지층의 결집 현상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 정책에 대한 부정의 효과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또 지지층의 결집도 되고 있는 것은 뭐 경선에 따라서 차기 소위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뭉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의 방역에 뭐 논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뭐 정부의 뭐 4차 대확산이 정부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4차 확산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델타 변이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에
대통령에 대해서 이 40%는 그 진정성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과가 좋았냐 나빴냐는 다 차이가 있겠지만 정부가 의도는 좋았다, 방향은 맞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한 40% 정도는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라면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거의 이게 이제 더 이상 더 떨어지기가 어려운 상황 아닐까 이렇게 예상하는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떨어지기 어려운 38% 또는 40% 전후의 이 지지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이 국정 동력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임기가 한 10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새로운 정책을 실행하기는 굉장히 이제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나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제대로 대응해주기를 대통령한테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 대응과 코로나 극복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단순히 그냥 방역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신 문제라든지 치료제 개발 이런 것들도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당 내 또 여야 간의 대선 과정을 어떻게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는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이제 40% 전후로 오고 가고 있는데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힘을 몰아줘야 된다. 이런 국민적 지지가 있는 거고요. 그거는 네. 작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코로나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잘해주기를 바란다는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된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역대 정권 이제 5년 차에 들어서게 되면은 친인척 문제의 대형 스캔들이 많이 터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굉장히 하락을 했거든요. 대부분의 임기 말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10%대 또는 20%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문재인 대통령 지금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큰 가족이라든지 친인척 스캔들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도 만약에 그런 큰 스캔들 문제가 터진다면은 지지율이 추락하게 되고 여권 내 상당한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런 지지율 때문인지 여권 대선 주자들 내에서는 저마다 내가 문재인 대통령의 적통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당락에 영향을 끼칠까요? 절대적으로 끼치죠. 왜냐하면 여당 내, 특히 민주당 내에서 절대적인 지지 기반은 호남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입니다. 그런데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지금 40%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서는 민주당의 후보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제가 과거의 데이터를 쭉 보니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30% 이상이 되면은 정권 재창출할 가능성이 많고 3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정권 교체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여당 내에서 후보가 되고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와 또 호남의 지지도를 절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적통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적통 논쟁이라는 것은 철학과 가치를 승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단지 그 정부에서 장관을 했다, 총리를 했다 그것만으로는 적통을 이어받는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 봤을 때 민주당의 철학과 가치는 민주주의와 평등을 중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후보들이 내세우는 노선, 공약, 그다음에 정책들이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민주화 평등을 위한 공약이냐 정책이냐 이런 측면에서 본인들이 적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옳지 단순히 어떤 관계의 설정, 어떤 공직을 했다 이것만으로는 국민들이 보기에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적통이라는 얘기가 나와서요. 실제로 친문이다 또는 반문이다, 비문이다 이런 의혹에 휩싸여 있는 현재 지지율 1위 이재명 지사 얘기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친문 지지층의 마음을 얻으려고 상당히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소득주도 성장이죠. 그 부분이 틀리지 않았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틀리지 않았다. 이런 발언까지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행보들이 실제 친문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차피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지난 대선에서
이제 사실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 상당히 감정적인 충돌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지난 1차 경선에서 뭐 개인의 스캔들 논란도 있었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적통성 논란, 이런 이제 적통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소위 부드럽게 친문 진영과 함께 이 경선을 통과하느냐가 이재명 후보로서는 최대 과제일 수밖에 없고, 네. 근데 사실 뭐 소득주도 성장을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할 수도 없었어요. 최저임금 10,000원 이 공약이 이제 그 기본이 되는데. 최저임금은 박근혜 정권 때가 오히려 문재인 정부보다 더 높았거든요, 상승률이.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방향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근거가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이재명 후보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보고 네. 좀 혁신 성장, 공정 성장 이런 부분들도 새롭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방향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다라면은 그것을 갖다가 이재명 후보가 받아 안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친문 진영에 대한 구애이기 때문에 뭐 경선 과정에서 불가피한 일이다 봅니다. 네, 이번에는 야권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제3지대에서 지금 기지개를 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본인이 뭐 여권이냐 야권이냐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도 제3지대에서 뭐 출마를 위한 소위 말하는 이제 몸풀기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김종인이 이제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났고요. 네.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단순한 정권 교체가 정권 재창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 세력 교체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맞는 말씀입니다. 민주당의 사실 그 586 민주화 운동 세대들로 대변되고 있는 그 기득권들, 그다음에 이쪽 국민의힘 보수 쪽에 관료 출신들, 또 법조인 출신들의 정당 이것들이 국민들의 크게 신뢰를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김동연 전 부총리가 던진 이제 화두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실천하고 실행해서 이룰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동안에 뭐 정치 세력을 구축하거나 또 어떤 정책 공약을 제시한 것도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무래도 나중에는 여야 간의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 한쪽 후보와 후보 단일을 하면서 지지해주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뭐 정권 교체보다 정치 세력의 교체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던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를 꺼내주셨는데요. 일각에서는 또 교수님이 분석하신 것처럼 아직 여권, 야권을 뭐 그 선택하지 못했다 이런 분석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실제로 아직 정하지 못한 게 너무 늦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늦었다고 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윤석열 전 총장도 3지대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김동연 전 부총리도 3지대가 나오는데 같은 3지대가 아니에요.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싶은데 네. 검찰총장 지낸 사람이 국민들이 다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소위 명분이 없어서 지금 못 가고 있는 거고요. 네. 명분만 있으면 언제든지 입당할 수 있는데 명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고 김동연 부총리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도 야도 아닌 정치 전반에 대한 교체예요. 이거는 이준석 현상에서도 나타난 얘기거든요. 세대 교체, 정치 교체. 국민들이 분명히 수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의 3지대는 굉장히 소위 유동적이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국민 여론이 정권 교체 쪽에 많이 가 있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야당 후보와 최종적인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만약에 여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이어지면서 여권의 결집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여권 후보하고도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어요. 네. 자,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뭘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정책적인 딜을 갖다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 과정에서. 네. 뿐만 아니라 본인이 후보가 안 되더라도 정권이 이제 다음 끝나고 다음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바로 차기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늦게 출발하는 김동연 전 부총리로서는 지금의 이 제3지대 정권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유연한 프레임이고 저는 굉장히 또 실용적인 프레임 아니냐. 또 향후 대선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최근 지지율 하락세 속에 광주를 찾았습니다. 중도층으로 조금 외연을 넓히려는 시도로도 보이는데요. 이게 통할 수 있을까요?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월 29일 날 대선 이제 후보 출마 선언 이후에 지지도가 이상하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도층에서 상당 부분 이제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보면은 또 호남 쪽에 상당히 하락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출마 선언 이후에 국민들이 좀 기대하는 정치적인 비전과 정책 공약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반문재인 정권에 맞섰다라는 그런 어떤 상징성과 구심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돼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고자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철학과 가치와 또 정책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이제 네거티브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는데 이 대응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좀 아마추어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지지율 하락이 온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동안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야말로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었는데 네. 막상 뚜껑을 읽어보니까 이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러면서 소극적 지지로 선회하는 게 많은데 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윤석열 전 총장이나 캠프의 대응 능력이 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이 중도 보수 통합 노선을 가겠다 그랬으면은 중도 통합 보수 노선은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인물을 영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도적인 인물을 아직도 한 사람도 캠프에 영입을 안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공약 정책도 예를 들자면 성장이냐 분배냐, 그다음 북한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또는 국가의 역할을 많이 크게 할 거냐 작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뭐 중도냐 보수냐 진보냐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아직까지 밝힌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제3지대에서 중도 노선을 가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치밀하게 본인의 생각과 정책과 비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공교롭게도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고위 관료 출신 3명이 대권 도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권의 공세가 이와 관련해서 거셀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인기를 얻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소위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대립각을 세웠다.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현 정부로서는 뼈아플 수밖에 없겠죠. 정부가 왜 각을 세웠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권 후보들이 이거 뭐 이제 여권 후보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여권 후보들이 향후 이제 그분들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또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총장이나 최재형 전 원장 감사원장이 정치권으로 직행한 거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하지만 왜 이런 분들이 정치로 나섰는지에 대해서 여권 후보들이 또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여권 후보로서의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에서 소위 이번 정부 출신들의 출마 어떤 명분 또 그분들이 출마에 대해서 여당 후보들은 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서 판단해야 될 또 주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심사숙고하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그리고 서성교 건국대 특임 교수와 유동치는 전국 관련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